폐나 간에 이 총알을 맞아서 거기를 막 몇십 바늘을 꼬맨 정말 참혹했었고요. 손녀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렌이 울리고 한 15분 만에 미사일이 날아오더라고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뭐 2, 3분만 지져 빨리 나가자. 근데 이제 르비우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아, 올 게 왔구나. 진정한 종군 기자로서의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일단 기대가 좀 먼저 됐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좀 공포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입국할 때 그런 검문 절차라든지 경비라든지 삼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땠어요? 저희가 가져갔던 프레스 카드랑 여권이랑 되게 꼼꼼하게 대조를 해보고 백신 접종 증명서 막 그런 것들도 모든 서류들을 다 완벽하게 검사한 다음에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남성은 국경 통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남성의 경우에는 징집령이 내려져 있어가지고 18세부터 40세까지는 원칙적으로 해외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려는 우크라이나 국적자 남성은 특별 허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앞에 우크라이나 남성 2명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통과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자국민 남성이 출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도 좀 그런 절차가 까다로운 모양이네요. 그렇죠. 출국할 때 제대로 절차를 밟고 갔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뭐 러시아 스파이라던가 도시에 대한 테러 공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르비우 지역까지 장거리 미사일로 포격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발전소도 공습을 당했었고 현장에 다녀오신 기사를 보았는데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하시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말 그대로 정말 참혹했었고요. 제가 갔던 곳은 두 군데인데 언론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봤을 때 네 군데의 폭격이 가해졌다고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군데를 갔었어요. 처음엔 그 발전소를 갔는데 거기는 상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었는데 뭐 발전소 주변에 뭐 외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고 하는 모습 정도로까지 밖에 못 봤어요. 왜냐면 거기는 내부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근데 좀 멀리 떨어져서 그 발전소를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100m, 200m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 민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 미사일이 오폭이 돼서 그 민가를 공격했으면은 정말 또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아찔했었던 것 같습니다. 르비우는 가장 후방이긴 한데 그 외국에서 군수 문자 지원분들이 들어오는 창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후방 보급 기지인 셈이고, 르비우는 그래서 수시로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고 어제도 사실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르비우 인근에. 르비우 인근에 군 훈련소가 있는데 주로 외국에서 온 지원병들을 훈련하는 훈련소인데 그곳에 지금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도시 곳곳에 이게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주민들 상당히 민감한 그런 표정이었고요. 그 현장에 계실 때 그 공습 전에 그 경보 사이렌 같은 것도 울린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보 사이렌 같은 거를 들었는지 생활하면서. 네, 제가 도착했을 때부터 한 이틀 동안 계속 이제 사이렌이 울렸었는데 이게 실제로 들으니까 되게 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네,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울렸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도 울리는 거를 들었고 공습 경보가 울리는 게 되게 일상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뭐 그렇다고 일상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를 안내했던 그 현지는 마침 집이 그 발전소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미사일 날라오는 걸 봤대요. 사이렌이 울리고 한 15분 만에 미사일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딱 마침 그 발전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이렌이 맹 하고 울려가지고 그 안내를 맡은 현지 가이드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2, 3분만 지지하고 빨리 나가자.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날 한 새벽 4시 정도였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공포스러운 경험이 있으니까 빨리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지 주민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직장에 출퇴근을 하고 학교에 가고 그렇게 생활을 다 이어가고 계신 건가요? 그쵸.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재기 현상이나 이런 거는 없던가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마트를 여러 군데를 가봤었는데 매대가 비어 있거나 이런 거는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쟁이 지금 좀 장기화가 되고 있고 초반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서부 지역은 그래도 좀 동남부보다는 안전하다 보니까 물자도 공급이 잘 되고 하는 상황이어서 비어 있는 모습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만나셨던 현지 주민분들,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같은 게 있을까요? 가슴 아픈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 그 하르키우가 되게 그 격전지이다 보니까 되게 공습을 초반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계속 공습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손녀와 함께 르비우로 탈출을 한 할머니와 손녀를 만났었는데 그 손녀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 때문에 그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가슴이 아팠고 지금 그들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피난민 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 목공소가 있다고 해요. 근데 목공소에서 조금이라도 큰 소리, 뭐 톱질 소리 같은 게 들리면은 이제 아이가 되게 크게 놀랜다고 하면서 인터뷰 내내 이제 아이를 계속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뭐 무릎을 만지고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되게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총알을 맞은 그런 전쟁 피해자도 만났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되게 기구했어가지고 좀 이 시각적으로 되게 자극적인 사진이기는 한데 막 폐나 간에 이 총알을 맞아서 거기를 막 몇십 바늘을 꼬맨 이제 그런 몸 사진을 또 찍은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정도가 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주민들이나 뭐 군인들에게 뭐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했었다고 해요. 사고를 당하던 그 당시에도 어김없이 이제 물자를 싣고 이동을 하던 중이었었는데 러시아군이 공격을 가했고 거기에서 이제 5발의 총알이 직접적으로 몸에 박혀가지고 되게 긴급하게 수술을 받고 다행히도 이제 목숨을 구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제가 리비우에 그 막심 코지츠키라고 주지사를 인터뷰를 했어요. 리비우 주지사가 한 말이 그 일종의 롤 모델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한국은 과거 6.25 전쟁에서 국토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또 경제 발전도 이뤄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 러시아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완전히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한국처럼 러시아한테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또 본받아야 될 나라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기도 하네요. 제가 전에 듣기로 김승우 특파원께서 그 인터뷰하신 주지사분께 선물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입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여기 젤렌스키 대통령 얼굴하고 여기 우크라이나 국기가 지금 새겨진 티셔츠예요. 약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체게바라의 모습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예, 아마 좀 본딴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주지사께서 이렇게 부르시더니 선물이 있다고
이 티셔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 진짜 좀 감동적이네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뭐한 90% 정도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젤렌스키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단결해서 러시아에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전력은 열세지만 국민들이 이제 단결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와 싸워서도 밀리지 않고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사실은 예전에는 이 르비우를 통해서 폴란드 국경이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로 피난을 가는 우크라인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역으로 국외로 나갔다가 다시 르비우를 통해서 입국을 하는 사례도 늘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국경지대나 아니면 르비우 그쪽에서 좀 그런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분들도 좀 만나셨나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었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기 전에는 피난민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폴란드 메디카 국경 검문소를 제가 가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국경 검문소에서 한 8, 9km 정도 떨어진 지점부터 차가 엄청 길게 쭉 줄지어서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우크라이나로 다시 귀향하는 사람들의 차량 행렬이었었고 궁금해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전쟁 초반에는 솔직히 질 줄 알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이 너무 잘 싸워주고 있고 선전하는 모습을 봐서 거기에 이제 신뢰가 가고 믿음이 생겼다. 다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귀향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는 목소리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그 안에서는 뭐 개개인의 사정도 역시나 있었는데 경제적인 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간다거나 고국에서 함께 탈출하지 못한 남아있는 가족을 다시 돌보기 위해서 돌아간다는 사람들도 만났었습니다. 대전 초기에는 이제 뭐 러시아가 뭐 3일이면은 우크라이나를 함락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이게 확신이 없어서 나라를 떠난 분들이 많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군을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피난민들 포함해서 아니면 르비우에 원래 살고 계신 주민분들 만나셨을 텐데 먼 한국에서 온 취재진들을 보고 혹시 뭐 한국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든가 이런 거를 전해 주신 분이 있을까요? 대부분 본인들의 상황을 많이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고통받고 심지어는 성폭력도 가해지고 있고 러시아군에 의해서 그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뿌리 가지쳐지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전달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이 승리를 할 거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믿고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런 느낌이었나요? 네. 정말 본인 조국을 믿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들을 믿어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되게 단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전쟁이 발발한 지 거의 석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사실 국제사회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의 좀 믿음 때문이 아닌가 임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마지막으로 사실 일반적으로 좀 가기 힘든 전쟁터에 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이번 출장을 통해서 좀 느꼈던 소회가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전쟁 발발 초반에는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뉴스 체크도 하고 상황을 알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저도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고 피난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이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책임감이 생기기도 했었고요. 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기사를 통해서 잘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들었었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일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외교부에서 허가를 하는 최대 기간이 5일이거든요. 그래서 취재 기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피라민들을 만나보지 못한 점,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한 점이 되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당연히 첫 번째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일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전부터 강대국의 침략을 계속 받았고 한때는 나라가 없어지기도 러시아 민족에 거의 동화되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도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그런 처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절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취재를 가시게 되면 또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방송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12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저희가 오늘 인터뷰에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다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일부 질문은 전문가에게 들어봐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방송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사를 모두 지낸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